우울증도 재발하기 쉬운데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사구의 한 여관 객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 남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만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최근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의욕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범죄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TV닥터에서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12월이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쉬운데요. 또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을 맞습니다. 월요일이면 왠지 평소보다는 좀 몸도 무겁고 처지는 것 같고 찌뿌드드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월요병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분이나 마음까지 우울하다면 또 그 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혹은 또 그 이상은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감기처럼 그러다가 잘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또 나아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런 기분이나 우울증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좀 증상이 심각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정신과라는 그 거부감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병원의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그 문턱을 좀 낮추고요. 우울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보금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많은 방청객분들이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좀 겨울이 되니까 날도 좀 춥고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그동안 지내시면서 좀 우울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대부분. 물론 안 계신 분도 있네요. 오늘 그 화면 속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줄에 예쁜 교복을 입고 나란히 우리 네 학생이 자리해 주셨어요. 이번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수능은 잘 치르셨어요? 저는 평소만큼 친 것 같습니다. 평소만큼. 예. 성적표 받고 나서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반에? 아무래도 수능 치기 이전에 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약간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실력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평소 실력보다는 약간 부족하게 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반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았죠? 대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는 대입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유리할 것인지 또 내가 이 수시를 지원한다고 해서 대학은 붙을 수 있을 것인지로 엄청 고민이 많아서 불안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우울하거나 처지거나 막 만사가 귀찮거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는 특히 수면 문제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수면이 부족해서? 네, 특히 몇 시간 잤는데요? 네, 3학년 때는 거의 4시간 반 정도씩 하루에? 네, 그럼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잤어요? 1시 반까지 하고 네. 6시. 그럴 때는 막 기분까지도 좀 축 처지고 그랬겠어요? 네, 예민해지고 되게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게 되고. 사소한 어떤 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뭐 친한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장난 같은 말도 되게 밤에 생각하면서 되게 우울해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험이 끝나서 지금은 네, 지금은 완전
안 우울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이게 친구들 중에서 좀 우울증을 앓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하는 친구가 좀 덜어 있었습니까? 네, 종종 주변에 보면 되게 기분 변화가 심한 애들이 많아요. 뭐 엄청 기쁘다가도 갑자기 옆에 보면 울고 있거나 또 갑자기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네. 되게 화내는 그런 아이도 있고 불면증을 앓는 아이들도 있고. 네. 네. 그래요. 우리 수험생들 뭐 힘든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좀 정도가 다르니까 예,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조울증을 겪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교수님도 그러실까요? 왠지 치료하시는 분이어서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며칠이든 우울한 기분을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한 기분 누구나 살면서 이제 찾아오고 겪을 수 있지만 정말 감기처럼 이렇게 짧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네,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심하게 알아눕게 만든 독감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제 5에서 17% 정도 평생 살면서 우울증에 걸릴 평생 유병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통계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 12.9%가 우울 증상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들 같으면은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이든 남성보다는 2배 정도 우울증을 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울증의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더 우울증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스트레스가 많고 더 살기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겪을 만큼 네. 드문 질환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의 감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축 처진 상태,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을 테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우울한 기분이라는 거는 이제 병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이게 일시적으로 한 며칠 정도 기분이 이제 저하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최소 2주 이상 기분이 저하되면서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병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사망 및 장애 원인의 그 순위로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우울증이 4위를 차지했는데 향후 2020년이 되면 2위, 2030년이 되면 1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뭐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기는 힘들지만요. 우울증의 원인을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는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요, 뇌의 변화를 갖게 오게 됩니다. 아, 실제로? 그럼요. 네. 근데 우리 뇌라는 게 우리 뭐 생존 기능에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학습하는 인지 기능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다 주는데 이제 그런 뇌의 변화가 온다는 말은 결국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왜 우리 우울하다 또는 우울증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유, 뭐 마음이 약해서 그래, 뭐 멘탈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뇌 안에 변화가 왔다면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엄연한.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뇌에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 뇌에는 이렇게 신경세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뉴런이라는 게 한 1000억 개 가량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냅스 전에 있는 이 뉴런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요. 네. 그 분비된 물질이 이 시냅스 후 뉴런에 달라붙어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화학 물질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우울증의 여러 다양한
우울증 기분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수면 장애 등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 우울증 환자분들의 이제 뇌 영상 검사는 PET 사진인데요. 네. 정상인과 비교를 해서 뇌 전반 부위에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예, 이런 그 검사 결과고요. 그럼 노란 부분이 활성도를 나타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근데 이제 특히 그 부위 중에서도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 우울증에서는 그 부위에 활성도가 좀 더 두드러지게 떨어져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뇌의 한 부위 중에 기억과 감정을 맡고 있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기억의 저장소. 그렇죠. 예. 네, 그 해마의 기능 활성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특징적인 게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의 그 연구에서 네. 실제 크기가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줄어들어 있는 많은 결과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이 해마 부위인 건데 크기가 네. 줄어든 양상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기억력도 정말 떨어지고 지난 일들 막 잘 잊어버리고 하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연관성을 볼 수 있죠. 인지 증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활성도도 떨어졌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면 기능이 이제 약화되면서 뭐 의욕도 없어지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 이제 이런 원인이네요. 예, 활성도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예. 예, 그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증가된 콜티졸이 우리 뇌에 있는 예,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축이 있는데요. 그 신경 내분비계 조절축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망가진 이제 그 기능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예, 그래서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또 종류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네, 뭐 맞습니다. 아까 수험생들 얘기해준 수험생 우울증, 뭐 주부 우울증, 갱년기, 산후 우울증 네. 여러 가지네요. 네, 그 우울증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연령에 따르면은 그 연령대에 따라서 소아청소년 우울증, 청년 우울증, 그리고 중년 우울증, 65세 이상이 오는 노인 우울증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성별로는 여성의 산후 우울증,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이 있죠.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퇴직과 연관해서 중년 남성 우울증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계절을 타느냐, 그리고 조울증에서 오는 양극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체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을 우리가 2차 우울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이 있는데 뭐 심각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증상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올 수 있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예. 그 이유는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나이에 따라서 뭐 성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울증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실제로 얼마 전에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으셨다가 극복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접 모셔봤습니다.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얼마나 되셨나요? 그 우울증을 겪으신 지가요? 저는 한 2년 전에 좀 심하게 그 갱년기하고 폐경기하고 같이 겹쳐서 예. 같이 우울증이 좀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그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 폐경이나 그 갱년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이제 소심하고 좀 완벽주의다 보니까 예. 그 나한테만 왕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혼자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셨어요? 예, 근데 마음도 우울하고 이제 슬프고 조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 너무 힘드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리고 또 잠을 덜 자니까 예. 그 머리도 아프면서 밥맛도 없고 그 잠이 안 와서 못 주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생각이 그때 많이 드셨어요? 그 이제는 그 여자로서 이제는 끝났는가 하고 또 내한테는 왜 그렇지 하고 이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동떨어진 같은 느낌. 나만 왜 이런가?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용기를 한번 내 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이제 제 스스로 갔었거든요. 예. 그 이제 처방을 받으셨습니까? 약물을? 예, 약을 조금 먹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예. 그 먹었는데 근데 그게 좀 이게 약이란 게 좀 안 먹다가 먹으니까 더 뭐 처진다든지
처진다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몸이 좀 처지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에 약으로 어제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선 처방은 이제 약으로 좀 하고 예. 내 스스로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긍정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책을 갖다 같이 읽으면 요.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예, 책을 지금까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던가요? 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마인드로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는 좀 이래 친구라든지 이런 데 모임,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고, 예. 그래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네. 분들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 병원을 일찍 찾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물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조금 몸은 처지는 감이 있었으나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다. 모임에도 좀 나가고 싶다. 이게 좀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약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갱년기, 폐경과 같이 갱년기 우울증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제 거쳐가는 과정일 수가 있잖아요. 우울증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우울증을 진단하기에 가장 이제 용이하게는 진단 기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네. 그 각각의 진단을 한번 보면 하루 대부분 거의 매일 우울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에 흥미나 즐거움이 떨어진다.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먹고 그렇죠. 싶은 것도 없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못하게 되는 거죠. 흥미가 없고. 네.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요. 1번, 2번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예,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반대로 이제 식욕이 너무 땡긴다든가 수면을 하루 종일 잠을 자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해요.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초조하고 피로하고 힘이 없어지고 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 인지 증상이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 중에 5가지 증상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 2번 중에 한 증상은 반드시 동반이 돼야만 이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이게 2주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2주. 우리 왜 감기도 2주는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2주 더 가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네요. 네. 네. 자,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체크해 보셨죠? 스스로. 예, 1, 2번이 포함되고 혹시 5가지 이상 나에게 해당된다면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도 아시겠죠? 병원의 문턱이 좀 높다. 네. 물론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은 됐으나 내가 이거 가지고 정신 문제로 가되나 이런 부담이 아직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럼요. 그 2012년도에 그 우리나라 성인의 12.9%가 우울 증상을 경험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네. 그 중에 9.7% 되는 분만이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다고 결과가 나와 그럼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치되는 거예요. 혼자 고생을 이제 많이 하고 고통을 이제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제때 우울증을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요, 우울증의 그 심각도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우울증은 회복이 된 이후에도 6개월 이내 재발할 확률이 25%, 그리고 5년 이내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75%에 다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률이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우울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 빨리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이후에 이런 재발률도 낮출 뿐더러 치료 효과도 굉장히 네. 좋아지게 되는 거죠. 조기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뭐 몇 개월 이내다 이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는 네. 2주가 2주. 지나가면서 오실 그 수 직후에 있으면 바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울증이 좀 의심된다. 스스로 아까 그 인터뷰해 주신 분 다행히 병원을 일찍 찾으셨는데 의심이 될 경우 병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는 우울증에 있어서는 환자분과의 면담이고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의 정보입니다. 그 외에
예, 그 자가평가지라는 게 있어요. 자가평가 질문지를 병원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예, 판단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까 주셨던 기준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체크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하셨고요. 예. 그리고 임상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해서 HTP라고 하는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의 특성을 보고 심리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집중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숫자를 빨리 집중을 해서 클릭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뇌 질환에 의해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파킨슨병 환자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 이제 우울증이 동반돼서 치료를 하는 영상인데요. 이런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 질환을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1차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 파킨슨 말고 또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그 다양한 예. 그 방법 질환들이 이제 있는데요. 일단 뇌외상과 중풍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파킨슨 병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그 순환기 장애들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갑상선 저하증도 그렇군요. 그럼요. 아주 흔하게 항진증은 아니고 저하증. 저하증입니다. 예.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유사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어서 해당 과와 이제 저희 과가 같이 협진을 이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음에 지독한 감기, 우울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보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울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검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부분에 또 약물 치료가 들어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진실과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처음에는? 네, 우울증 치료는 크게 생물학적인 치료, 심리사회적 치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생물학적인 치료에 아까 얘기하신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적 치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TMS라고 해서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를 이제 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 전자기 코일을 두피에 대고 자기장 에너지를 그 대뇌 피질에다가 전달을 시키는 치료인데 굉장히 용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우울증의 이제 생물학적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광선 치료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경우에 시행이 되는 전기 경련 치료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의 치료에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이 되네요. 네, 그 외에 또 사회 심리학적인 치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면담 치료죠. 그 면담 치료에는 지지 치료, 인지 치료, 대인 관계 그리고 가족 치료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맞게끔 치료 방법이 들어가고요. 네. 스트레스 예방에도 들어가고 우울증이 치료기도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본 생활 패턴을 또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 외에 중요한 게 이제 운동,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명상, 원예 치료 등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치료법들을 그분에 맞게끔, 환자분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좀 골라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네요.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기관에서 운동은 진짜 사람 기분 좀 좋게 해준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면 정말 상쾌하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날아가는 듯한 맞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앞서서 또 교수님 면담 치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죠. 예, 교수님 면담 치료 효과가 너무 높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환자들 대하시면서 예. 그 약물 치료를 이제 1번으로 올려주셨는데 네. 항우울제 네. 사실 좀 불안하다고 할까? 그 뭐 어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있고요. 네. 이거 먹으면 어떻다더라, 네. 아니면 뭐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실제로 팩트는 어떻습니까? 네. 그 우울증에 있어서 약물 치료, 특히 항우울제 치료는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기본 치료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까 얘기된 뇌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그 뇌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약의 효과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복용하자마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뇌 변화가 다시 오려면은 최소 2주 이상은 지나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모셨던 그 인터뷰 네. 하셨던 분도 처음에 약물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가라앉으시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우울제 선택 기준이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 그 취약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치료를 했던 분이라면 그 전에 어떤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약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용량을 조절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2주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약의 복용 기간이 또 중요한데요. 약의 복용 기간은 그 우울증의 정도라든가 그러니까 심각도죠. 그리고 재발 횟수,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상황과 관리 정도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심지어는 수년 그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평생 만약에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약들은? 네, 그 항우울제는 굉장히 걱정들은 많이 하시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이제 그런 약제에 들어가 있고 예.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간에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약 먹으면 뭐 머리가 나빠지더라, 아니면 뭐 또 중독이 될 수도 있다더라. 네. 이런 질문 받으시죠, 교수님들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받는 굉장히 많이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도 그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사실 봐도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약의 종류 중에 우리가 항우울제가 주 치료제지만 보조제로 쓰이는 항불안제, 특히 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가 일반적으로 안정제라고 불리는 약인데요. 이 안정제는 의존 가능성이 있어요. 신경 안정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신경 안정제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복용을 하면서 증상이 조절이 잘 되고 네. 경과가 좋아지면은 상의를 하면서 서서히 감량을 하게 되면 실제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문제는 크게 이제 생기지가 않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너무 조기에 중단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재발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약도 사실은 장기간 약을 처방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네. 약들은. 네. 뭐한 달씩 이렇게 처방받으시던데, 네. 아, 나 이번 달까지 하고 막 안 먹어야지 하고 임의로 끊는다면 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매번 주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부로 급작스러운 끊지 중단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하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여기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오늘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해주실까요? 예. 요즘 들어 저도 부쩍 우울해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겨울 되니까. 네, 예.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맞아요. 예. 그럼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요. 아, 역시도 약물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세요? 예. 약을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장기적으로 우울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겁을 내기보다는요, 예. 제때 와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항우울제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확인된 거는 실제 없습니다. 오히려 항우울제와 같은 약제가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들을 좀 더 생성을 해낸다는 이제 네. 그런 보고가 이제 있기도 하죠. 아, 네. 아니 그럼 일단 확인된 바에 의하면 연구 네. 자료에 의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대네요. 예, 오히려 방치하게 되면 치매와 연관성이 더 높아질 수 그렇죠. 있다. 네. 예. 아, 우리가 그 우울한 기분이 계속 방치되면 사실 이 뇌의 구조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하면서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단계 가기 전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 아니면 뭐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울증의 얼굴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공통적인 예방 원칙이 있다는 거죠. 뭐죠? 바로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입니다. 역시 스트레스네요. 네. 이제 기본적인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네.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 예를, 한 예를 주신 보여드리는 거죠? 네. 겁니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셔도 됩니다만은 네. 너무 늦게 일어나셔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삼시세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예.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소식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그 수면 습관이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생체 리듬이 균형을 잡고 네. 그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기.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네, 아니 근데 매일 해야 되나요, 교수님? 예, 이제 그 걷기가 가장 대표적인 네.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걷기만으로도 우울증이 예방된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물론 그걸로 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네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걷기 운동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최소 40분 내지 50분은 일주일에 4, 5일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죠. 이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왜 좋느냐?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면 뇌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항우울 효과와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고 연구 결과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약 먹는 대신 걷는 것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리 심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이 진단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예방 관리를 확실하게 해놓으신다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스트레스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스트레스인데요. 가장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있어서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라.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한다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다면 제일 좋죠. 네. 네, 이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건강,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울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뭘 지키시라고요? 운동. 네, 어떤 운동? 매일매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는 춥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매일 걷는다면 우울증 평생 멀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그 우울증 환자분은 지금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힘든 거를 주변에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의 마음을 의사나 가족들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함께 한다. 예, 이 힘든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요. 우리 그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각 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회에서 네. 좀 더 우리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열린 시각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인식이 달라져서 네. 정말 힘든 분들이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만약에 주위에 또는 본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지체 마시고 제때에 적극적인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보근 교수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